안녕하세요. 최석우 길서입니다. 지금 페이지는 435페이지까지 나갔고요. 곧 이번 동영상 또는 다음 동영상에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그런 보안을 하는 것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카페스 오펙스 관점에서 확장되고 스케일 아웃까지 되잖아요. 그에 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기술을 그냥 간단히 읽어보시면 돼요. 유저 관리 측면하고 시스템 관리 측면하고 카탈로그 측면하고 메터링 측면하고 보안, 이제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클라우드 보안의 핵심 요소는 난 가상화 취약점이라고 생각해요. 가상화 기반에서 시스템을 들고 나갈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가상화 기반의 취약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가상화 그 호스트하고 VM웨어까지 침입되는 경로 때문에, 전파 때문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 그 호스트도, 그리고 호스트 하이퍼바이저도 이것도 이거 보안을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레이어별 보안 위협은 간단히 기면 되고, 서비스별, 플랫폼별, 인프라별로 각각의 서비스 거기 보안 취약점을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이게 VM웨어가 각각 모듈마다 자원이 공유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도 그 네트워크 환경에서 자원 공유 취약점과 똑같은 말인데, 이걸로 취약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거 집중한 똑같은 말이에요. 다 이거 넘겨보시면 돼요. 이건 그리고 나머지 기술은 지금까지 배웠던 보안 기술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거든요. 대신 이게 메터리나 요건 측정이나 그런 거 관점이 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유비쿼터스 보안, VPN이나 그거 다 사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에서 좀 축소된 형태예요. 옛날 거니까 넘어가시면 되고, 인공지능 보안 저번에 보셨죠? 이거 똑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갈게요. 스마트 그리드 보안도 똑같아요. 스마트의 정보가 유출되고 그에 대한 보안인데, 이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서 보안이 나타나게 되면 이 서비스 빌딩의 주택에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아니면 가격을 폭등시켜서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가격을 높일 수 있고, 두 번째, 개인정보 유출될 수가 있다. 그 관점을 보시면 돼요. 이 보안의 정의는 이렇게 해서 제어 시스템 위협, 이것은 스카다나 스톡스넷과 똑같은 부분이죠. 네트워크 위협, 소비자 보안의 개인정보, 이걸 보시면 되고, 이 기술도 이렇게 써이고 그 대응인 기술이 있다. 이거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국형 스마트 그리드는 다 똑같아요. 빌리는 돈 내는 거하고 수용 거하고 DR 센터 있잖아요. DR 센터가 아니라 디펜드 리퀘스트인가 하여튼 그게 있는데, 이게 수요 반응이거든요. 이게 수요 반응이라고요. 그것을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다 스마트 그리드 그중 스톡스넷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으로 스카다 시스템이 아시죠? 스카다 시스템이란 기관망, 시설망 같은 모든 시설을 스카다라고 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수력 발전소, 그 다음에 항공은 그런 걸 다 스카다라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침입 사고 발생시켰고, 그다음 문제를 발생시키는 게 스톡스넷입니다. 그래서 스톡스넷의 정의는 네트워크 해킹을 통해서 주요 기반 시설, 이게 스카다예요. 통제권을 얻어서 혼란을 야기시키고 번제 악용하는 해킹 기술로 이거 스카다 시스템을 타켓으로하고 실행 환경 자기 복제, 은닉 그런 거 있습니다. 거의 스톡스넷이 그때 이란에서 했다고 했잖아요. 이란에서 발생했던 것이 USB를 통해서
꽂아서 자동 시행하였고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좀 문제가 안 되는 게 인터넷망이 아니에요. 폐쇄망인데 거기서 데이터가 아예 공개되었고 발생하는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프린트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사례 기반 이거 제가 말씀드릴 건 이거예요. 이거 보시면 되고 그냥 스카다 같은 주요 시설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니까 그에 대한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위험이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산업 제어 시스템 이거 스카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카다 중심 말이죠. 그 실시간 재구동 불어 시스템이 계속 돌려야 되니까 필드 장치 하는 거 컨테이너 거기 아마 공항 쪽에 가면 저 짐 같은 거 옮기는 그 시설 같은 게 있고 거기 원자력 발전소 가면 이게 제어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까지 다 포함하는 거 필드 장치하고요. 전용 운영 체제 까지는 아니고 윈도우 운영 체제 쓰거든요. 공항도 윈도우 운영 체제 쓰고 생명 주기는 비슷해요. 프로토콜 전용 프로토콜 쓰고 전용 운영 체제라는 게 좀 애매한데요. 콘솔은 전용 운영 체제를 안 써요. 만약에 이 기기간에 쓴다면 전용 운영 체제 쓰겠지만 이것은 콘솔에 대해서는 전용 운영 체제가 아니다. 보시면 되고 보시고 넘어가시고 가상화 쪽에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상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 클라우드 보안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또한 이 가상화 기반으로 VDI나 그런 거 쓰고 있잖아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는데 그에 대한 시스템 그 재택근무할 때 VDI를 쓸 거예요. 버추얼 데스크탑 인프라스트럭처 쓰는데 그 가상화에 대한 보안이 많이 문제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VDI를 구성하기 위해서 서버 베이스 컴퓨터에 가상화 정보를 이렇게 담아놓고 여기다 데스크톱을 호출해서 쓰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 발생할 수 있고 이거에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 가상화 보안의 중요점이다. 서버 가상화 측면에서 이거 에이전트 기반 에이전트가 못 나가게 해야 되잖아. 하이퍼바이저 이거 가상 VM 두 개 있으면 여기 하이퍼바이저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연결 기반 클라이언트 대상이 분류 클라이언트 샌드박스 형태 클라이언트 보안을 하게 되면 샌드박스 내고 못 나가게 막거나 시행을 못하게 막는 건 한 거 있잖아요. 이게 샌드박스잖아요. 여기 들어가고 어플리케이션 들어간 다음에 분석해서 하는 거 샌드박스 어플리케이션 가상화 그런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가상화도 있는데 다 읽어보세요. 이건 그 다음에 IoT 보안 뒤에도 또 나올 건데 IoT 장비가 많이 심어지고 이 경량화 암호국 등이 많은 취약점이 있어요. IoT OWASP IoT 탑 10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싱즈 IoT 장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클라우드 그 다음에 서버 쪽에 컴퓨터 설정이 다 묶여 있었잖아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라이프 사이클까지 이거 한번 보셨죠? 설계부터 설치, 운영, 폐기까지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IoT 보안의 필요성 이런 거 다 읽어보시고 IoT 보안 맵 이런 건 그리고 IoT 그 공통 보안 원칙이 자율로 알고 있어 내가 이게 자율 인증 이게 다 한 건가? 하여튼 보시면 되고
표준화 동향 이건 보안 쪽이 아닌데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보안에서 이 보안 프로토콜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보안 프로토콜 표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IoT 나올 때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때 말씀드릴게요. 이건 IoT가 나와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IoT는 센서 통신하고 인베이드 장치하고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요즘 예전 거고 IoT인데 인터넷 중심으로 다 연결되고 다 센서 중심에 사양까지 연결된 상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율 판단하고 자율 제어까지 해갖고 즉시적 붙이면 잘 조용하게 만들어졌잖아요. 잘 운용하게. 그것 때문에 보안이 확실히 중요해졌다. 센싱 기술하고 IoT 표준 기술하고 그런 거 보시면 되고 그래서 IoT 표준은 원 M2M 나중에 보실 거예요. 이거 이 표준은 이거 3.0이 스마트 시티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IoT에 가서 다시 보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고 원 M2M 표준이 있고 이거 다 뒤에 나가서 배울 거예요. 다 지금 보안 쪽이 아니에요. 보안 관제는 그냥 모니터링 하는 그냥 서비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초중 이상 탐지, 탐지 정책, 관제 과용성 확보 그런 게 있는데 잘 읽어봐도 다 이해가 되는 내용이니까 할게요. 그게 보안 관제 수비가 어디 서비스 하다가 이상이 생기면 보고하고 그건 절차가 있잖아 등 이런 거의 내용이에요 이게. 그리고 ESM은 서버나 다 각각 그 에이전트 시스템에 에이전트를 깔아서 각각 모니터링하고 보안을 하는 그 도구예요. 그 기업 업무 연속을 위해 네트워크와 시스템 등의 주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을 사전에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이런 데는 보안 솔루션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에이전트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전사적 측면에서 일관된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그 보안 체계.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네트워크는 그런 장비에 대한 보안을 통합하기 위해서 에이전트 중심으로 묶은 통합 보안 체계예요. 그냥.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각각 파이어월이나 IDS, IP나 그 에이전트를 깔고 관리 콘솔이나 이런 데에서 제어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게 ESM입니다. 그래서 아마 서버 보안이나 그런 것처럼 많이 보였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ESM이 지금 단시간에 제어를 하면 이게 SIEM이라고 장시간에 대응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 뒤에 나올 거예요. 이거 한번 같이 보실게요. RMS는 위험한 시스템이고요. SIEM 볼게요. SIEM은 빅데이터의 강대한 정보 속에서 사회 추적이 가능하도록 상관관계 이런 걸 추가해주는 이 모니터링 트랙에 이것만 지원된다면 ESM까지인데 ESM에 덧붙여서 장시간에 분석이 가능하고 인공지능까지 포함한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능적 분식 역할을 보안령에서 기업 전반에서 확대시키고 컴플라이언스 대응 기능. 그러니까 기업에서 컴플라이언스면 그 법률 제도 같은 게 제한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다는 얘기잖아요. 등장 배경 여기는 APT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 그 이유는 다 똑같아요. 장시간에 들어가는 분석이 있다, 로그 분석이 있다. 그것만 아시면 되고 솔루션은 별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이점을 본다면 ESM은 기업의
다양한 보안 시스템을 하는 거고 기업 내에서 모든 자원에 대한 이거 개념 거의 비슷한데 관리 분석 대상은 보안 시스템 좀 확대됐다. 핵심 용도 보안 대처 가용성 체크 그 다음에 이건 추가 플러스 상관 분석 순청 분석까지 지능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위원 탄식지 1일 단시간 1일 이건 최시간 6개월까지 돼 있어요. 이게 않겠지만 6개월 이상 6개월 정도. 그래서 보시면 되고 탄지오를 복합으로 SIEM 같은 게 있다. 뭐 여기 보시면 되고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는 지능적 보안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보안 샌드박스한 건 우리 백신 같은 거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받았을 때 가상화 기반에서 어플리케이션 가상 기반에서 프로그램을 돌려갖고 체크하는 건 보안 샌드박스고요. 컴퓨터 안에 논리적으로 분리된 영역으로 동작기 시스템 부정이 조작되는 것을 차단하는 기술이다. 이 정의만 아시면 되고 이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샌드박스 영역에 임의의 가상 영역에 돌아가면서 접근할 수 있는 공격, 유출 방지 뭐 그런 게 있고 하스파카 비슷하죠. 내석 환경에서. 그리고 사이버 개놈 이게 유전체 악성 코드가 계속 변경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분석해갖고 그것이 그 흐름 변화에 따라서 분석하는 기술. 인간의 유전체 분석 카드 악성 코드를 분석해 그 숨겨진 사용자의 공격 경로, 공격 의도를 파악해서 하는 보도의 보안 기술. 그래서 고도 탐지 및 그 분석을 통해서 현존하는 갭을 만든다고 했죠. 갭을 만드는 기술. 갭을 만들었고 그 갭을 만들었으면 그 추가된 악성 코드가 그 갭에 따라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까지 세울 수 있잖아요. 유사점을 파악해 고유 특성을 뽑아 DB 만드는 과정을 수행. 정의를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운 기술이 있어요. 새로운 악성 코드가 있는데 기존의 악성 코드 유사점을 분석해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는 게 세어버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APT 공격 대응, 그 다음에 아티세트 이런 건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외워야 되건. 아티팩트 센트릭 분석 이것은 아티팩트가 현황이잖아요. 현재 보여진 거하고 이게 아티팩트고 자동 분석 센트레이 이거까지 분석하는 거네요. 그리고 케이스 그 프로파일링 기법을 사용해갖고 케이스는 그 프로파일링이잖아요. 그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에 대한 분석하는 거. 휴먼 관심 그거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버 블랙박스가 있는데 트래픽의 휘발성 비휘발성 정보에 사이버 블랙박스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휘발성 비휘발성 정보의 정기간 무결성을 확보하면서 개념을 보면 딱 SIM과 분석한대요. 비슷한데요. 그거네. 지금까지 침해됐던 유형을 다 담고 있다가 한번 분석하는 거. SIM과 비슷하네요. 적응적 보안 구조는 지금 알려지지 않은 위협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을 능동적으로 정보 보호하기 위한 것이 적응적 보안 구조고 이거 쓰려면 당연히 인공지능이나 그런 기술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측하고 방지하고 감시하고 응답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요. 사전 예측, 예방, PPDR 예측, 예방,
취약점 발견, 유연 대응 같은 4가지 기술 사용하면 돼요. 그래서 알려진 기술은 그냥 예측하면 되는데 뭐 알려진 기술 분석 같은 그런 거 해야겠죠, 당연히. 이건 별로 필요 없어요. 이건 그냥 단말기에 대한 보안이요. FDS 앞에 했죠? 또 나왔네요. 동기시 비동기시. 이건 데이터베이스 보안이야. 이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막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정보에 대해서 보안을 하는 거예요. 데이터의 기밀성, 무활성, 무결성을 위한 관리적 보안 기술. 그래서 이 정보가 주민등록증보다 기밀 정보가 있는데 이게 유출되면 문제가 더 커지고 그에 대한 문제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뭐 인증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뭐 좋았잖아. 뭐 그런 건 다 읽어보시고 보안 위협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흩어졌는데 이게 보안 등급에 조회 못하면 이 조각을 조회해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거, 뭐 아이디 정보나 그런 거 정보를 조각한다는 것은 확인한다는 거잖아요. 이번에 더 추론은 이거 접근하는 거네요, 그냥. 그래서 데이터 보안의 개념은 그 인증 쪽 있고 인증 쪽이 있는데 인증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줄 암호화를 볼 거예요. 그다음에 가상 테이블 통해서 구현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 다 보시면 되고 접근 통제는 똑같이 가면 돼요. 뭐 그거 똑같이 가면 되는데 DAC 이것도 똑같이 가면 돼요. DAC 권한식 들어가는지 다 아까 배웠던 내용하고 간접적 접근 대응 이것도 다 꾸몄고 룰베이스 보안까지 다 똑같이 가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안이 암호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그 개인정보 암호화하는 기법에 대한 말한 것이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API 방식과 플러그인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API 방식은 개념을 보시면 와스에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있잖아요. 사용자 있죠? 사용자가 주민등록 넣고 데이터를 하면 여기서 암호화 엔진이 돌아요. 엔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구조예요. 근데 플러그인 구조는 여기 와스가 있고 사용자가 있고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하잖아요. 근데 암호화 주체는 여기서 해요. 저장하고 암호화 시켜버려요. 대신 이거 장단점을 봅시다. API 방식은 와스가 웹탄 API가 암호를 하죠. 대신 와스 수정 시 영향이 크겠죠? 그럼 그런 건 문제가 있겠죠? 대신 DB 부하가 적고 그냥 플러그인 방식은 이건 DB에서 통일되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대신 DB 데이터베이스 부하가 커져요. 여기는 장점 일간 엔진 사용. 그래서 동작 방식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내 도움으로써 암호화 작업을 서버 단에서 한다. 여기 특징 뭐 이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 플러그인 방식을 플러그인 모듈을 DB 서버 단에 설치함으로써 뭐 트리거나 각각의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돌려갖고 암호화 작업이 DB에서 이어지는 방식.
하위 보이드 방식은 둘 다 사용하는 거. 부하 이게 중요한 정보다 하면 API 방식을 사용하고 중요도가 높다 하면 플러그인 방식을 사용하는 거. 커널 방식은 디스크 안에 있는 데이터 푸 파일과 작은 메모리 공간 사이에 위치 처리를 담당하는 프로세서들이 자동화 안보 파일 담당. 응용 프로그램 구조는 똑같은 거. 이게 거의 필터 방식과 비슷한데 또 플러그인 말도 트리거 같은데. 그래서 변경은 불필요하다. 데이터베이스 변경 필요 없죠. 그냥 투하한 데 있어 오버헤드를 최소화. 그래서 안정적인 성능을 좀 보여줘. 보시면 소스 코드 있고 원본 테이블 저장했어요. 그럼 저장했으면 그것을 백그라운드 프로세스가 암호화를 하고 그것을 다시 저장하는 방식이고, 플러그인 방식은 이것도 플러그인도 트리거인데 똑같이 DB 단에서 돌아가는 방식. 암버커는 내부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 암버커는 DB 외에서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ecurity Policy를 보시면 되고, 비교하면 별도 DB 내 설치, DB 어플리케이션에 에이전트 설치하고 좀 되시고, 그 다음에 보안에 관련 나머지 보시면 되고, BNT 해야 되고, 데이터에 대한 마스킹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건 요즘 데이터 3법 통과됐으니까 그에 대한 데이터 마스킹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여주긴 보여주는데 일부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응립하거나 일치시켜갖고 보는 방법이 있는데 그 데이터 마스킹인데 그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동적하고 정적인 마스킹. 정적은 저장 변경 순간에 마스킹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저장 순간에 마스킹 안 하는데 읽기 순간에 마스킹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데이터 마스킹 보시면 되고, 치안, 서플, 날짜 변경 아마 널천이에요. 보시면 되고 다. 개인정보 빅식별화 가이드라인. 개인정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빅식별 조치한 것은 이거 아까 임명시나 그런 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나 그런 거 정보나 그 시험 이름이나 그런 정보를 비식별 누군지 모르게 해서 하는 게 비식별 가이드라인이고, 그 다음에 조치가 사전 검토, 비식별 조치, 적정성 결정, 사후 관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기법이 있어요. 이거 각총 명이 어딨어?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가명처리는 홍길동을 홍상동으로 가명처리 하는 거고, 청계처리는 이음을 다 빼고 신림동 무치음 하면 되고, 이건 데이터 삭제는
78년 1978년이면 70년대생 또는 남자 또는 신림동 사람 같은 것을 데이터 삭제하는 거고요. 그 데이터 번주화는 이게 홍길동 35세 같이 이게 대체 나온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거. 이렇게 기호 데이터 마스킹 보셨죠? 중간에 하는 거. 이 PPDM, 이거 PPDM 기술이고, 저희 PPDM 했었나요? PPDM 뒤에 나오면 제가 할게요. 가이드라인 몇 가지 있는데 이거 보시면 되고, 이게 다 보시면 빅데이터 한 개 더 중요했다 뭐 이런 거예요. 뭐 아까 우리 배운 먼저 그대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PPDM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넘어갈겠죠. 아까 좀 힘드네요. 저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왜 이상하죠? PPDM, 이게 PPDM인데 PPDM은 이미 익명화 데이터를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여기 익명화 데이터 있어요. 다른 데이터의 분석을 통해서 누군지 유출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게 막는 기술이 PPDM이에요. 첫 번째 PPD에 나온 K 익명성은 연결 공격이었죠. 여기 연결 공격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여기 사례를 한번 보세요. 지역 코드 53, 지역 코드 53, 뭐 지역 코드 몇 개 동일한 게 보이죠. 연령, 나이, 남자, 전립선염 보는데 나이 보면 지역 코드 동일하게 쓰죠. 이거 나이 똑같네요. 그럼 이 사람이 전립선 염이한 것을 알게 되겠죠. 근데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요? 지역 코드를 통일하고 나이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지역 코드를 묶어보았죠. 그 나이를 대충 군집화 시켜보았죠. 하면 이게 혼재되었고 안전해지고, 여기 보시면 이 경우를 한번 보세요. 지역 코드 하는데 다 30대잖아요. 30대이고 위험이면 이 사람은 30대인데 다 위험이네. 그럼 여기 찾아보고 지역 코드에 위험인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마. 30대인데 보세요. 이거 이 사람은 다 위험이 되는 거잖아요. 다 노출되는 거 이게. 그래서 이 잘못 분석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대응한 게 L 다양성이라는 거 있어요. K 익명성의 두 가지 공격, 동질성, 동지한 데이터는 배경 지식, 이 사람 위험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지식이었고, 동질성 공격은 K 번주화 됐다고 쳐도 잘못된 게 전부 다 동일한 값을 갈 수 있잖아요. 데이터 정보에서 동일한 정보를 이용해서 상대의 정보를 알는 거. 30대에 그건 다 압니다. 그래서 그리고 배경 지식은 이 사람이 암이한 걸 대충 알고 있어요. 아니면 지역 코드 같은 거 알고 있는데, 아니면 30대는 그걸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식에 대한 공격이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더 다양하게 만들었고 하는 공격이 공격이 대응 방식이 L 다양성이에요. 보시면 지금 지역 코드가 동일하게 맞춰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질병 민간 정보를 다 틀게 맞춰요. 그럼
정보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양성, 이만큼 다양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L만큼 다양성이 K, 이건 K만큼 임명화된 정보를 써야겠다는 소리예요. K만큼 임명화된 정보. 그래서 정보가 가려고 누가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엔 T 접근성이면 취약점 솔링 공격이나 유사성 공격을 막기 위한 방법을 옆에 볼게 한번. 솔링 공격이 뭔지, 정보가 특정한 값이 쏠려 있을 경우 L 다양성 모델의 프라이버시 버치를 보호하지 못함, 임의의 동질 공격이 위함, 네쿠다 보시 옆에 위함 이렇게 보시면 양성, 음성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있고 하면 대충 여기 산시대 이렇게 써있으면 이 사람이 99 여기선 75% 확률이겠죠. 4개 중에 3개니까 75% 확률로 위험 양성을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다 데이터가 다 쏠려 있잖아요. 이렇게 이 동질 집합이 다 위험을 있으면 다 대충 위험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게 쏠링 공격이에요. 유사성 공격은 표다오 서로 같은 정보 쓰였으면 그에 대한 위에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고 대충 뭐 들어보면 위에 정보를 알 수 있겠죠. 보세요. 그러면 쏠링 공격을 볼게요. 이것은 유사성 공격을 사이에 보시면 되고, 유사성 공격, 그 다음에 이 정보가 하나는 이게 다 위 질병하면 대충 몇 % 확률로 나타나는 게 쏠링 공격이에요. 그래서 대응 방법이 이것도 민간 정보도 섞어버리고 근접한 쏠링 공격 막는 게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병명이 다하고 질병이 차오고 있었고 유추가 없게 하는 거 보시면 근접 T게이 보시면 T 근접성이면 특정 분포와 데이터 전부성이가 분포가 T 이하의 접근성을 차이를 보여. T 이하잖아요. 이게 차이가 T 이하잖아요. T 이하. T 이하는 뭐 대충 근접성이 어떻게 찾아보래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니까 K, L 단수 T 접근성인데 K는 K계의 임명한 정보를 섞어갖고 누군지 못 살게 하는 거고, L은 L 다양성이잖아요. 다양성 했는데 그 민간 정보가 다양하지 못해갖고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 K 근접성은 중간에 정보가 그 유사한 정보가 쏠린 공격, 무사한 공격이 쏠려 있으면 그 정보를 알켜낼 수 있는 공격을 막대한 게 KT 접근성이에요. 근접성, 접근성 똑같은 말이네. 그래서 하시면 되고, 모델은 뭐 이런 건 보시면 되고, 이건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 하고.